안녕하세요. 쭈니 약사입니다. 코로나로 마스크를 쓰면서 입 주위 피부에 알러지가 나타나거나 수포로 나타나는 헤르페스 구내염 또는 아프타성 구내염이 생기는 분들을 많이 보았는데요. 전 마스크로 산소 부족증이다 말씀드리면 대부분 수긍을 하시더라고요. 오늘은 구내염 중에서 구강 점막 안에 궤양이 생겨서 극심한 통증을 나타내는 재발성 아프타성 구내염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전 한 번도 난 적이 없는데 저희 큰애가 학생 때 시험 기간만 되면 이 입병 때문에 너무 아파해서 음식을 잘 먹지를 못해서 제가 너무 안쓰러워한 적이 있었는데요. 시험이 끝나서 푹 자고 일어났는데도 궤양의 크기가 더 커져서 너무 아파하던 것을 보고는 꼭 잠자기 전에 영양제를 듬뿍 먹이곤 했더랬어요. 현대의학은 재발성 아프타성 구내염의 병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안 나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고, 또 입병이 재발하더라도 일주일 내지 10일 정도가 되면 저절로 나을 수 있는 것이라서 그리 큰 질환이라고 생각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궤양이 나면 아주 고통스럽죠. 현대의학에서 병의 원인을 모른다 하면 신경성이야,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면역이 약해서 그래, 그러잖아요. 치료제가 없기도 하지만 아프타성 구내염은 면역세포 중에 특히 T세포의 면역 과잉으로 나타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T세포는 우리 몸의 외부 침입자들을 쳐부수고 또 아군이 쳐들어온 적군을 기억해냈다가 재침입 시 재빠르게 막아내는 정규 군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정규 군인이 외부에서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만 출격을 하여 싸워야 하는데 왜 평화로운 시기에도 총을 쏴야 되는지는 현대의학은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T세포의 면역 이상으로 오는 질환 중엔 루푸스, 베제트, 궤양성 대장염도 있긴 합니다. 특히 전신성 혈관염인 베제트 질환의 점막 궤양은 재발성 아프타치 구내염과 구분되어지는데요. 구강 궤양이 1년에 최소 3차례 이상 나고, 구강 궤양을 가지고 있으면서 성기궤양, 포도막염, 결막염 같은 눈질환, 홍반 같은 피부 병변, 피부 과민 반응 등 이 4가지 중에 2가지 이상을 보일 때 베제트 질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구내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라 베제트 질환에 대해서는 이 정도만 얘기하겠습니다. T세포의 면역 과잉 반응이라는 원인 이외에도 구내염의 발병 원인을 살펴보면요. 스트레스, 피로, 임신과 생리 시 호르몬의 변화, 가족 간의 감염, 알러지, 비타민 B12, 비타민 C, 철분 및 엽산의 결핍, 실수로 볼을 씹거나 생선 가시에 찔리거나 면역 저하,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 등을 꼽을 수 있는데, 특히 스트레스는 구내염을 재발하는 원인 중에 가장 큰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신경을 극도로 많이 썼다든가 며칠째 밤샘을 했다던가 또는 과음을 했거나 혹은 항암 치료를 받았다거나 하면 우리에겐 이것이 모두 스트레스가 되거든요. 스트레스를 입안 점막이 타들어가게 하는 한방으로는 불러보기도 하는데, 촉촉해야 할 점막을 바싹 메마르게 하고 심장은 음이 아주 허한 상태인 화병까지 오거든요. 심장은 혀와 통한다고 하였으니까 혀에 나타난 궤양을 심화로 볼 수도 있겠죠. 심화를 꺼주고 진액을 채우는 한방약을 쓰면 비타민을 먹지 않고도 잘 낫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갈된 영양소를 채우는 것보다 심화를 끄는 것이 더 우선적일 수 있답니다. 양방에서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가령 애를 많이 태우거나 누구랑 아주 대판 싸우거나
시간에 쫓기면 교감신경이 흥분되어 입이 바싹 마르잖아요. 이런 상태가 지속되다 보면 입안 세균의 활동력이 높아져서 구내염이 쉽게 걸리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 몸은 ECM, 즉 세포의 기질에 충분한 비타민, 미네랄 같은 영양 수액으로 채워져야 면역, 영양 공급, 혈류 흐름, 재생 해독까지 가능한데요. 스트레스로 세포의 기질의 수액이 줄어들면 그때부턴 세포도 위축이 되고 가립구가 항진되고 염증 반응이 나타납니다. 상피 점막에 늘 상주하는 세균, 바이러스, 박테리아가 증식하게 되는데요. 구내염도 그중 하나라는 거죠. 구내염이 나타나는 것은 세포 환경이 스트레스, 독소로 교감신경이 아주 우세하게 되어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나오게 되니까 혈관은 수축되고 혈류 흐름은 나빠져 저산소증의 상태가 되었다는 것인데, 이 산소 부족 상태가 되면 면역 세포들이 아주 날뛰게 됩니다. 치약에 들어있는 보존제인 소디움 라우리 설페이트라는 성분이 구강 내 미생물의 균형을 깨트려서 구내염을 유발한다고 하는데요. 요즘은 굳이 이렇게 천연의 치약을 많이 쓰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 치약 때문에 구내염이 많이 난 원인은 아닌 것 같아요. SLS에 대한 설명은 아래에 있으니까 한번 참조해 보시고요. 재발성 아프타성 구내염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비감염성, 비전염성, 비성병 질환으로 한 달 내지 3개월간 재발하되 같은 위치가 아니고 수포형이 아니어야 한다는 거, 그 다음에 통증을 수반하며 흉터가 없이 7일 내지 10일이 지나면 저절로 낫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꼭 구강 점막에서만 생기는 건 아니고 생식기의 점막이나 항문에도 생길 수가 있고요. 구내염이 다른 사람에게서 옮기지는 않지만 성관계 시 상처로 인해 타인의 성병에 더 감염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내염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무리 영양소를 잘 챙겨 먹어도 자꾸 재발되거나 한번 궤양이 생기면 잘 낫지 않는다면 식물의 씨앗에서 실온에서 착유한 불포화 지방산으로 세포막을 재생하여 산소 자석을 달아주고 아로니아 추출물인 항산화제로 세포 환경을 잘 청소해주고 구내염과 구강 내 세균총의 상태와는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서 장내 유익균의 먹이에 해당되는 식이섬유를 듬뿍 넣어줘서 구강 내 좋은 유익균이 잘 살도록 만들어주면 구내염과 아마 작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상피 조직에 공생하는 세균총은 구강에서 항문에 이르는 소화관에 연결되어 있고 구강 세균총이 유해균에 득실된다면 입병뿐만 아니라 구강 세균은 장소까지 도달하여 다양한 질환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내염이 10일이면 저절로 낫는다고 그냥 내버려 둬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구내염이 안 걸리게 하는 좋은 습관은 스트레스를 너무 우리 몸과 마음에 주지 마세요. 스트레스를 주는 상대가 환경이나 내 옆에 사람이 아니고 어쩌면 내 탓일 수가 있으니까요. 입안이 또 마르게 하는 탄산음료나 단음료, 카페인 음료를 삼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과 몸이 완전히 깨어나도록 수면을 취하시고요. 다시물이 진하게 우러난 국을 반드시 드시면서 소화 흡수가 잘 되는 단백질, 신선한 지방, 계절에 맞는 나물 반찬을 갖춘 영양소가 골고루 담긴 식사를 잘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자, 구내염에 대한 저의 설명 도움이 되셨는지요? 다음엔 더 유익한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